야, 말도 마. 시어머니가 한약을 들이미는데 화장실 변기에 썩다 버렸지. 너 지금 내가 해준 한약을 다 버린 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명주라고 합니다. 올해 68살이고요. 평생을 생선 장사를 하면서 살아온 평범한 아줌마예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가장 후회 없는 선택에 대한 얘기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영상 보시기 전에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평범한 할머니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래된 아파트지만 남양주라 햇볕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드는 집이에요. 베란다 창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볕을 보고 있으면 내 인생 고생한 보람이 여기에 다 있구나 싶어서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었죠. 시장 골목을 누비며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산 집이니까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서 아들 정민이를 키우면서도 이 집 한 채는 꼭 지켜내야겠다고 이를 악물며 다짐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그 따뜻하던 햇살이 유난히 처량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거실 한가운데 산더미처럼 쌓인 이삿짐 박스들을 보고 있으니까 숨이 턱 막혀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현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큰 상자들을 들이밀기 시작했어요. 바닥이 긁히지 않게 조심해 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질 않았거든요. 며느리 지연이가 현관 입구에 팔짱을 끼고 서서 감독관처럼 지시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아저씨, 그 가구 조심하세요. 칠 벗겨지면 배상 청구할 거예요. 그리고 바닥 보호제 좀 더 깔아주세요. 먼지 날리잖아요. 목소리만 들으면 이 집 주인인 줄 알겠더라고요. 정작 진짜 집주인인 저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 꼴을 지켜보고만 있었죠. 아들 정민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왔어요. 사업을 말아먹고 전세금까지 날려서 빚쟁이가 되어 들어오는 주제에 양복만큼은 번듯하게 차려입고는 말이에요. 엄마 진짜 죄송해요. 저희가 금방 다시 일어설게요. 딱 1년만, 아니 반년만 신세 좀 지게요. 정민이가 제 손을 잡고 울먹거렸어요.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잖아요. 저렇게 풀이 죽어서 들어오는 아들을 보니까 제 속이 무너져도 받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지연이가 다가와서 훌쩍거리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면목이 없어요. 제가 내조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눈가에는 눈물 한 방울도 없는데 목소리만 물기를 먹은 것처럼 떨리게 해서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얄밉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오죽하면 시어머니 집까지 들어왔을까 싶어서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 기왕 들어온 거 마음 편히 먹고 지내거라. 너희가 불편하면 안 되니까 내가 안방을 비워줄게. 제가 그 말을 뱉자마자 지연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는 걸 봤어요. 울상짓던 얼굴이 활짝 펴지더니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에요. 정말요?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사실 저희 짐이 많아서 작은 방에는 다 안 들어갈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은 짐도 별로 없으시니까 작은 방이 더 아늑하고 좋으실 거예요.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말은 고맙다고 하는데 표정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양하는 척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넙죽 받아들이는 꼴을 보니까 기가 찼지만 이미 뱉은 말이니까 되돌릴 수도 없었어요. 결국 저는
30년을 넘게 써온 제 안방을 내주고 부엌 옆에 붙은 작은 방으로 쫓겨나듯 짐을 옮겼어요. 좁은 방에 제 살림살이를 구겨 넣다 보니까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그래도 손주 얼굴 보면서 살면 적적하지는 않겠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죠.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에요. 이사짐센터 직원들이 돌아가고 집안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며느리 지연이의 본색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더니 손부채질을 해대며 정민이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시키더라고요. 정민이는 아내 눈치를 보며 쪼르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떠다 바쳤어요. 제 아들이지만 참 못났다 싶었거든요. 어머님, 죄송한데 거실 바닥 좀 닦아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먼지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이사 먼지 때문에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정민 씨는 짐 정리 덜 끝났으니까 그것 좀 마저 하고요. 지연이가 저를 보며 생긋 웃으면서 말했는데 부탁이 아니라 지시였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걸레질을 시키다니요. 순간 귀를 의심했지만 지연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내가 할게. 너는 좀 쉬어라. 저는 꾹 참고 걸레를 들었어요. 며느리 기가 세면 집안이 시끄러워진다는데 첫날부터 싸우기는 싫어서 그냥 넘어가기로 했죠. 제가 무릎 꿇고 바닥을 닦는 동안 지연이는 소파에 누워서 친구랑 통화를 하더군요. 응, 이사 잘했어. 집이 좀 낡긴 했는데 그래도 공짜니까 참아야지. 시어머니? 괜찮아. 내가 알아서 잘 굽고 삶으면 되거든. 소리가 작아서 다 들리지는 않았지만 공짜라는 단어와 굽고 삶는다는 표현이 귀에 콕 박혔어요. 설마 제 얘기를 하는 건가 싶어서 쳐다보니까 지연이가 급하게 전화를 끊고는 저를 보며 웃었어요. 어머님, 여기 소파 밑에도 꼼꼼히 닦아주세요. 하준이가 비염이 있잖아요. 애 건강 생각해서라도 먼지 하나 없게 해주셔야 해요. 손주 핑계를 대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 내 손자 건강 생각해서 참자. 그렇게 저는 이사 첫날부터 파출부가 된 기분으로 온 집안을 닦았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아무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해주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죠. 며느리가 밥이라도 하려나 싶어서 기특한 마음에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 광경을 보고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지연이가 냉장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제 반찬통들을 식탁 위에 줄을 세워놓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다 뭐니? 아침부터 밥 준비하는 거니? 제가 묻자 지연이는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리며 대답했어요. 어머님, 냉장고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서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거 다 언제 만든 거예요?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아끼는 묵은지 통을 쓰레기 봉투 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 김치가 어떤 김치인데요? 작년 김장 때 허리 아픈 것도 참고 담가서 땅속 독에 묻어뒀다가 얼마 전에 꺼내온 금쪽 같은 묵은지란 말이에요. 얘야, 그건 묵은지야. 냄새가 아니라 깊은 맛이 나는 거야. 그걸 왜 버려? 제가 다급하게 김치통을 잡았어요. 그러자 지연이가 질색하며 손을 떼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무슨 깊은 맛이에요? 곰팡이 냄새죠. 그리고 이 반찬들도 보세요. 색깔이 다 변했잖아요. 저희 이런 거 먹고 배탈 나면 병원비가 더 들어요. 하준이한테 이런 균덩어리를 먹일 수는 없잖아요. 지연이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벌려서 멸치볶음, 장아찌, 깻잎 무침을 다
닥치는 대로 쓸어담기 시작했어요. 제 손때가 묻은 반찬들이 쓰레기 취급을 당하며 버려지는 걸 보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안 돼, 그건 내가 다 먹을 테니까 놔둬라. 너희 입맛에 안 맞으면 너희 것만 따로 사다 먹으면 되리라냐? 제가 소리를 치자 지연이가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표정을 차갑게 굳히고는 정색을 하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같이 사는 집이잖아요. 냉장고,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머님 혼자 드시는 걸로 꽉 채워두면 저희 식재료는 어디다 둬요? 그리고 냉장고 위생 관리도 주부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관리하시면 저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말문이 막혔어요. 주부의 능력이라니요. 평생 살림만 해온 저한테 살림 못한다고 타박을 하는 건가요? 제가 멍하니 서 있는 사이에 지연이는 결국 냉장고를 텅 비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사온 것들을 채워넣기 시작하더군요. 백화점 식품관 스티커가 붙은 유기농 채소, 영어로만 써진 드레싱 소스, 한 병에 몇만 원이나 한다는 수입 탄산수 같은 것들로 냉장고가 채워졌어요. 이거 봐요. 이렇게 정리하니까 훨씬 깔끔하고 보기 좋잖아요. 앞으로 냉장고 관리는 제가 할 테니까 어머님은 손대지 마세요. 아시겠죠? 지연이는 개선장군처럼 뿌듯한 표정으로 냉장고 문을 닫았어요. 저는 쓰레기 봉투 속에 처박힌 제 묵은지를 보며 속으로 피눈물을 흘렸어요. 정민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분명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들었을 텐데 모른 척하는 게 분명했어요.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았죠. 그날 저녁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물리적인 온도가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아직 5월이라 창문만 열어도 시원한 날씨인데 거실에 나오니까 한기가 훅 끼치더라고요. 에어컨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온도를 보니까 18도에 맞춰져 있더군요. 지연아, 춥지 않니? 아직 에어컨 틀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제가 긴팔 카디건을 껴입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이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더군요. 지연아, 내 말 안 들리니? 제가 다시 한번 부르자 그제야 귀찮다는 듯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님, 저 더위 많이 타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정민 씨 밖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고 들어오는데 집이 찜통면 되겠어요? 쾌적하게 쉬어야 다음 날 또 일하러 나가죠. 찜통이라니요? 창문 열면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날씨인데 찜통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래도 18도는 너무 낮다고 감기 들까봐 걱정된다고 26도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시원하다고 말했어요. 제가 리모컨을 집으려고 하자 지연이가 잽싸게 리모컨을 낚아채더라고요. 아, 진짜 숨 막혀서 못 살겠네, 어머님. 돈 몇 푼 아끼자고 사람 숨 막혀 죽으라는 거예요? 저희 지금 돈 없어서 얹어 산다고 무시하시는 거죠? 그냥 전기세 제가 내면 되잖아요. 지연이가 눈을 부라리며 쏘아붙였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죠. 돈 없다고 징징거리며 들어온 게 누구인데 전기세 타령을 하니까 기가 막혔어요. 너희 돈 아껴주려고 하는 말이지. 내가 너희 무시해서 그러는 거냐? 그리고 전기세가 한두 푼이냐? 누진세 붙으면 감당 못해.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전기세 무서워서 에어컨을 못 틀어요? 진짜 구질구질해서 못 참겠네. 정민 씨 나와봐. 당신 엄마가 나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못 틀게 하잖아. 지연이가 안방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정민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문을 열고 나왔죠. 엄마 왜 또 그래요? 지연이가 몸에 열이 많아서 그래요.
그냥 좀 놔두세요. 나중에 제가 돈 벌어서 다 낼게요. 정민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제 탓을 하더라고요. 아내 비위 맞추느라 늙은 어미가 추위에 떨든 말든 상관없다는 태도였어요. 너는 내가 추워서 이러는 건 안 보이니? 집안에서 패딩이라도 입고 있으라는 거냐? 엄마는 옷 껴입으면 되잖아요. 지연이는 더우면 벗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가 좀 양보하세요. 며느리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시고요. 정민이의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널 어떻게 키웠는데 겨울에 보일러 기름 아끼느라 찬물에 씻어도 너는 따뜻한 물 데워서 씻겼는데 이제 와서 그 마누라 덥다고 나보고 옷 껴입고 참으라는 거냐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됐다 됐어. 내가 무슨 복을 누리겠다고. 너희랑 말을 섞겠냐? 저는 입을 다물고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방문을 닫아도 거실에서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거리며 들려왔어요. 좁은 방 구석에 앉아 있으려니까 서러움이 밀려와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거실에서 지연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어머님 진짜 너무 하시지 않아? 내가 큰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시원하게 살고 싶다는 건데 나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증 올 것 같아. 알았어,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둘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다 막아줄게. 정민이가 아내를 달래주는 소리가 들렸어요. 막아주긴 뭘 막아주는 거죠? 제가 무슨 적군이라도 되나요? 자기들 받아준 은혜는 모르고 저를 적으로 돌리는 꼴을 보니까 앞으로 닥칠 날들이 캄캄하게만 느껴졌어요. 며칠이 지나고 나서는 더 가관이었어요. 어느 날은 지연이가 아침부터 화장을 곱게 하더니 하준이 유치원 가방을 제게 툭 던지더라고요. 어머님, 저 오늘 중요한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하니까 하준이 등원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하원도 부탁드려요. 제가 늦을 것 같아서요. 너 또 어디 가니? 하준이 엄마는 너야. 애 생각해서라도 내가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게 좋지 않겠니? 어머님, 제가 노는 줄 아세요? 다 정민 씨 사업 다시 일으키려고 사람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가 손주 등하원 시키는 게 뭐가 문제예요? 남들 보면 할머니가 애 안 봐줘서 며느리가 고생한다고 흉봐요. 지연이는 하이힐을 끼워 신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버렸어요. 제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기 힘든 거 뻔히 알면서도 저러는 거예요. 저는 욱신거리는 무릎을 두드리며 하준이 손을 잡고 유치원으로 향했죠. 유치원 버스 정류장에 가니까 젊은 엄마들이 335 모여 있더라고요. 저 같은 할머니는 저 혼자였어요. 다들 세련된 옷 입고 웃고 떠드는데 저만 낡은 몸빼 바지에 굽은 허리로 서 있으려니까 괜히 주눅이 들더라고요. 버스가 오고 선생님이 내리시더니 저를 보고 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어머, 오늘도 할머니가 나오셨네요. 어머니는 많이 바쁘신가 봐요. 선생님 목소리에 가시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민망해서 웃으며 대답하려는데 하준이가 선수 쳐서 말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 엄마 안 바빠요. 집에서 맨날 잠만 자고 핸드폰만 해요. 근데 할머니한테 시키는 거예요. 하준이의 천진난만하고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정류장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주변에 있던 젊은 엄마들 시선이 다 저희 쪽으로 쏠렸죠. 얼굴이 화끈거려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어요. 뒤에서 젊은 엄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 집 며느리 진짜 너무하다. 시어머니 저렇게 나이도 많으신데 등하원 셔틀 시키고 자기는 놀러 다니고 완전 맘충이네. 할머니 불쌍해서 어떡해. 저는 하준이를 버스에 태워보내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어요. 무릎이 끊어질 듯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어요. 제가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제 손주 앞에서
남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해야 하나 싶어서요. 집에 돌아와서 파스를 붙이며 다짐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산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상황을 바꿔야겠다고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며느리의 악행이 단순히 게으름이나 갑질 수준을 넘어서서 제 뼈와 살을 깎아먹으려는 무서운 계획이라는 걸 말이에요. 며느리가 제 삶을 갉아먹는 건 노동력 착취뿐만이 아니었어요. 진짜 무서운 건 돈이었죠.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서 집 사고 노후 자금으로 쌈짓돈 조금 모아둔 게 전부인 저에게 빨대를 꽂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정민이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표정이 죽을 상이더라고요. 밥도 깨작깨작 먹더니 한숨을 푹 내쉬는데 어미 된 입장에서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있나요? 지연이는 옆에서 눈치를 살살 보면서 분위기를 잡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오늘 그 투자건 때문에 그래? 아휴, 진짜 아깝다. 그것만 되면 우리 바로 빚 갚고 이사 나갈 수 있는데. 이사 나갈 수 있다는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정민아, 무슨 일이냐? 투자라니? 제가 묻자 정민이는 머뭇거리며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지연이가 나서서 떠들기 시작했죠. 어머님, 사실 정민 씨가 이번에 진짜 좋은 사업 아이템을 찾았거든요. 친구가 하는 건데 딱 2천만 원만 투자하면 석 달 안에 2배로 불려준대요. 원금 보장도 확실하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당장 현금이 없어서 그 기회를 놓치게 생겼어요. 2천만 원. 저한테는 피 같은 돈이었어요. 남편 보험금이랑 그동안 장사하며 모은 돈 아껴 쓰고 아껴서 통장에 딱 그만큼 남아 있었거든요. 혹시 나중에 아프면 병원비 하려고 놔둔 돈이었어요. 2천만 원이 적은 돈이냐? 그리고 요즘 세상에 원금 보장해주고 2배로 불려준다는 게 어디 있어? 다 사기야, 하지 마라. 제가 딱 잘라 말하니까 정민이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울상을 지으더라고요. 엄마, 저 못 믿으세요. 제가 바보예요. 다 알아봤어요. 진짜 확실한 거예요. 저 이번에 이거 안 되면 진짜 평생 빚쟁이로 살아야 해요. 엄마가 저 신용불량자 되는 꼴 보고 싶으세요? 정민이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호소하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제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데 어느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도 의심이 가서 망설이고 있는데 지연이가 결정타를 날렸어요. 어머님, 정민 씨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냥 보고만 드실 거예요? 저희가 돈 떼어먹겠어요? 잘 되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드린다니까요. 어머님 노후 자금 저희가 책임질게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연이는 제 손까지 잡고 간절하게 빌었어요. 그 눈빛이 어찌나 진지해 보이던지 잠시나마 제가 며느리를 오해했나 싶을 정도였죠. 결국 저는 방에 들어가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도장이랑 통장을 꺼내왔어요. 이거 내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 정말 확실한 거지? 너만 믿는다. 떨리는 손으로 정민이에게 통장을 건넸어요. 정민이는 통장을 받아들자마자 표정이 싹 바뀌더니 환하게 웃더라고요. 엄마 고마워요. 진짜 잘할게요. 금방 갚을게요. 지연이도 옆에서 어머님 최고예요. 역시 우리 어머님밖에 없어요라며 메밀히 박수를 쳤고요. 저는 그 모습에 안도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저는 분리수거를 하려고 베란다에 나갔다가 종이 박스틈에 끼어 있는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어요.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백화점 명품관 영수증이더라고요. 날짜는 바로 어제였고요.
품목을 보니까 명품 핸드백이라고 적혀 있고 가격이 무려 780만 원이었어요. 제 눈을 의심했어요. 780만 원. 0이 몇 개인지 세어보고 또 세어봤죠. 어제 지연이가 쇼핑백을 잔뜩 들고 들어오던 게 생각났어요. 제가 뭐냐고 물었을 때, 아, 이거 다 짝퉁이에요. 동대문에서 싸게 샀어요. 남들 보기에 좀 그래서요라고 둘러댔던 그 가방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들 사업 자금이라고 신용불량자 면하게 해달라고 읍소에서 가져간 제 노후 자금이 며느리 사치품으로 변신한 거잖아요. 저는 영수증을 구겨쥐고 당장 안방으로 쳐들어갔어요. 지연이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하다가 제가 벌컥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 일어나더라고요. 어머님, 노크도 없이 왜 들어오세요? 깜짝이야. 너, 이거 뭐냐? 제가 구겨진 영수증을 지연이 얼굴 앞에 들이밀었어요. 지연이는 영수증을 보더니 잠깐 당황한 듯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금세 표정을 수습하고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이거요? 어제 샀어요. 왜요? 왜요라니? 너 어제는 짝퉁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리고 돈 없다며 정민이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내 피 같은 돈 2천만 원 가져가 놓고 그 돈으로 700만 원짜리 가방을 사. 내가 사람이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지연이는 침대에서 일어나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봤어요. 어머님, 말씀 좀 곱게 하세요. 이거 정민 씨 사업 자금 쓴 거 아니에요. 제가 친정 엄마한테 받은 용돈으로 산 거라고요. 그리고 체면이 뭔지도 생각 못 하세요? 남편 사업 잘 되려면 부인이 밖에서 기죽지 않고 다녀야 하는 거예요. 제가 낡아 빠진 가방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정민 씨 무시한다고요. 거짓말. 친정 형편 뻔히 아는데 무슨 700만 원 용돈을 주겠어요? 게다가 체면이 뭔지 모른다고요? 빚더미에 앉은 주제에 체면은 무슨 얼어 죽을 체면이에요?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 친정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너한테 그런 큰 돈을 주니? 그리고 정민이가 이 사실을 아니? 당장 정민이한테 전화해봐야겠다. 제가 핸드폰을 꺼내려고 하자 지연이가 잽싸게 제 손을 낚아챘어요.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세게 잡더라고요. 전화하지 마세요. 정민 씨 일하느라 바쁜데 왜 방해해요? 그리고 이거 정민 씨도 알아요. 정민 씨가 사라고 허락한 거라고요. 어머니만 빠지면 돼요. 얘 시어머니가 며느리 소비 생활까지 간섭이세요? 진짜 숨 막혀서 못 살겠네. 지연이는 저를 확 밀치고는 방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아들도 한패였구나. 제 돈 뜯어가서 마누라 명품 가방 사주고 엄마한테는 거짓말하고 자식 농사 헛지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뼈저리게 느꼈죠. 그날 저녁 정민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물어봤자 뻔한 거짓말이나 핑계를 대게 뻔했으니까요. 대신 제 마음속에서 아들에 대한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돈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지연이는 이제 대놓고 제 카드를 요구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님 냉장고 비었는데 장 좀 봐야겠어요. 카드 좀 주세요라고 하더니 어머님 하준이 학원비 결제일인데 카드가 한도 초과라서요. 어머님 카드로 일단 긁을게요라고 하는 식이었어요. 처음에는 몇만 원씩이라 그냥 줬어요. 손주 먹을 거 손주 공부할 거라는데 어떻게 안 주겠어요? 그런데 갈수록 씀씀이가 커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제 핸드폰으로 카드 결제 문자가 띠링띠링 울리는데 내용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청담동 헤어샵 35만 원,
이탈리안 레스토랑 12만 원, 네일아트 8만 원. 장 본다고 가져간 카드로 그 머리하고 손톱하고 비싼 밥 처먹고 돌아다닌 거예요.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지연이가 들어오자마자 카드를 뺏었어요. 너 이게 장 본 거냐? 머리하고 손톱하는 게 장 보는 거야? 내가 너 놀러 다니라고 카드 준 줄 아냐? 지연이는 새로 한 네일아트를 보며 여유롭게 웃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진정하세요. 여자가 스트레스 풀 때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라도 풀어야지. 안 그러면 저 우울증 걸려요. 그리고 제가 예쁘게 하고 다녀야 어머님도 며느리 자랑하고 좋으시잖아요. 동네에 소문내고 다니실 거 아니에요? 쪼잔하게. 쪼잔하다고요? 제 돈으로 내가 호강하는 게 쪼잔한 거냐고. 당장 카드 내놔라. 앞으로 국물도 없을 줄 알아라고 소리쳤어요. 저는 카드를 가위로 싹둑 잘라버렸어요. 지연이는 그걸 보더니 픽 웃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뭐 아쉬울 거 없어요. 정민 씨한테 달라고 하면 되니까. 어머님 진짜 독하시네요. 며느리 밥 한 끼 사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라고 중얼거리면서요.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을 쳤어요. 저건 며느리가 아니라 거머리였어요. 제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였죠. 하지만 제가 카드를 자른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이미 지연이는 정민이를 꽉 잡고 흔들고 있었고 제 돈을 야금야금 빼돌릴 다른 구멍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허무함과 배신감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며칠 뒤에는 더 가관인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지연이가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청소도 하고 꽃도 꽂아놓고 평소 안 하던 짓을 하길래 무슨 날인가 싶었죠. 오늘 무슨 날이니? 웬 꽃을 다 사오고. 제가 묻자 지연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오늘 친구들 오기로 했어요. 집들이 겸해서요. 어머님 죄송한데 오늘 점심때 친구들 오면 방에 좀 계셔주세요. 나오지 마시고요. 방에 있으라고요. 제 집에서 제가 왜 방에 갇혀 있어야 하냐고 묻자 지연이는 갇혀 있으라는 게 아니라요. 제 친구들이 어머님 계시면 불편해하잖아요. 시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하면 흉보기도 하고요. 그냥 없는 척 좀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친구들한테 시어머니 얹혀 산다는 거 들키기 싫다는 거였죠. 기가 막혔지만 친구들 온다는데 며느리 기 살려주자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덧붙이는 말이 가관이었죠. 그리고 어머님, 친구들 오면 먹을 다과상 좀 봐주세요. 과일 예쁘게 깎고 샌드위치도 좀 만들어주시고요. 제가 요리는 젬병이라 어머님 솜씨가 필요해요. 상 차려서 거실로 내주시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아셨죠? 하녀 취급도 이런 하녀 취급이 없었어요. 음식은 시키고 얼굴은 비치지 말라니요. 하지만 싸우기 싫어서 꾹 참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과일을 깎고 샌드위치를 만들면서 제 신세가 처량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오후 1시쯤 되자 초인종이 울리고 지연이 친구들이 들어닥쳤어요. 호탕한 웃음소리가 현관부터 요란하더군요. 저는 약속대로 다과상을 차려서 거실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친구들이 저를 보더니 좀 놀라더라고요. 어머, 지연아, 도우미 아주머니 부른 거야? 음식 솜씨 좋으시다. 한 친구가 저를 보고 도우미라고 했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죠. 그런데 지연이가 웃으면서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응. 내가 요리 못하잖아. 오늘 특별히 부탁드렸어. 아주머니 수고하셨어요. 이제 들어가서 쉬세요.
저를 아주머니라고 불렀어요. 시어머니를 도우미로 둔갑시킨 거예요.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입이 안 떨어졌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시어머니라고 하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난장판이 될 게 뻔해서 입술을 깨물며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방문을 닫고 주저앉았는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방 안에서 거실의 대화 소리가 웅얼거리며 들려왔어요. 시어머니는 따로 사셔? 응, 뭐 따로 사시지. 가끔 오시긴 하는데 거의 안 오셔라는 말들이 들렸어요. 그러다가 대화 주제가 시댁 얘기로 넘어갔죠. 근데 너희 시어머니 재산은 좀 있으셔? 외아들이잖아. 나중에 다 내 거 아니야라고 하니까 지연이가 어휴 말도 마 가진 거라곤 이 집 달랑 한 채야. 현금도 별로 없으신 것 같고 빨리 돌아가셔야 이 집이라도 우리 명의로 돌리는데 저렇게 정정하시니 언제까지 기다리나 싶어. 솔직히 그냥 식충이 같아. 밥만 축내고라고 하더라고요. 언제 죽나 싶어라고요? 지연이 입에서 나온 말들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어요. 며느리가 저를 죽기를 바라는 존재로 밥벌레로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울었어요.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걸 며느리라고 받들고 밥해 먹이고 빨래해준 제가 미친년이었죠. 그날 친구들이 돌아가고 나서도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저녁이 되어 정민이가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지연이가 쪼르르 달려가서 귓속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두 사람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표정이 아주 비장하더라고요.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아들을 쳐다봤죠. 뭐냐? 저기, 요즘 세금 문제가 복잡해서요. 엄마 명의로 된 이 집 저희 명의로 미리 돌려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뭐라고요? 증여를 하라는 거냐고 물으니까 정민이가 네, 어차피 엄마 돌아가시면 저한테 상속될 건데 상속세보다는 증여세가 쌀 수도 있고 그리고 엄마가 혹시나 치매라도 오시면 나중에 절차가 복잡해진대요. 정신 맑으실 때 미리 정리해 주시는 게 저희를 위하는 길이에요라고 하더라고요. 지연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어머님 저희 믿으시잖아요. 명의만 바꾸는 거지 어머님 여기서 계속 사시는 건 똑같아요. 저희가 끝까지 모실게요라고 했어요. 끝까지 모신다니요? 아까 친구들한테는 식충이라고 했으면서요? 이제는 집까지 뺏어서 저를 빈털터리로 만들 작정인 거예요. 명의가 넘어가면 바로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버릴 게 뻔했어요.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이 집은 내 마지막 자존심이고 생명줄이다. 너희가 나 죽길 바라는 건 알겠는데 산 사람 장례 치르려고 하지 마라.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정민이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엄마 진짜 욕심쟁이네요. 아들이 저한테 욕심쟁이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지연이는 팔짱을 끼고 싸늘하게 비웃었고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 저희가 굶어 죽어도 그 집 껴안고 돌아가시겠다 이거죠? 알겠어요. 두고 보세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밥도 자기들끼리만 시켜 먹거나 밖에서 먹고 들어왔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못 들은 척 지나치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보란 듯이 채널을 돌려버렸죠. 심지어 하준이까지 세뇌를 시키더라고요. 어느 날 하준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왔길래 반가워서 안아주려고 했어요. 하준아, 왔니?
할머니가 간식 줄까? 그런데 하준이가 뒷걸음질 치면서 저를 피하는 거예요. 싫어. 할머니 저리 가. 하준아, 왜 그러니? 할머니한테 왜 그래라고 물으니까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는 욕심쟁이 괴물이래. 할머니랑 말 섞으면 나도 괴물 된대. 할머니 미워라고 하더라고요. 하준이는 제 손을 뿌리치고 쪼르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닫힌 방문 너머로 지연이가 하준이에게 잘했어. 우리 아들이라고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린 손주에게 할머니를 괴물이라고 가르치다니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었어요. 저는 거실 한복판에 홀로 서서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어요. 집은 넓은데 제가 설 곳은 발바닥 하나 비빌 곳도 없는 것 같았죠. 아들은 배신했고 며느리는 악마였고 손주마저 저를 거부했어요. 고립무원,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고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지연이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식은 땀을 흘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더라고요. 지연아, 어디 아프니? 얼굴이 창백하구나. 제가 걱정돼서 이마를 짚어보려는데 지연이가 제 손을 탁 쳐냈어요. 아, 만지지 마세요. 어지러워서 토할 것 같아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아. 큰일이네. 병원 가자고 해서 정민이를 불러 응급실로 달려갔어요.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별별 검사를 다 했죠. 병원비가 수십만 원이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기가 막혔어요. 검사 결과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빈혈 수치도 정상이고요. 아마 스트레스성이나 일시적인 현기증 같습니다. 푹 쉬시면 됩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꾀병이 의심됐지만 본인이 죽을 것처럼 아프다는데 어쩌겠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연이는 대놓고 놀았어요. 어머님, 의사 말 들으셨죠? 저 스트레스 받으면 큰일 나요. 자율신경실 조증인가 뭔가 그거래요. 집안일이랑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망가진 거라고요. 당분간 저 아무것도 못하니까 어머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연이는 공식적인 환자가 됐어요. 밥도 방으로 대령해야 했고 빨래며 청소며 설거지는 당연히 제 몫이었죠.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귀찮아해서 정민이한테 부축해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저는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갓난아이 키우는 심정으로 며느리 수발을 들어야 했어요. 무릎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들놈이 엄마 지연이 저러다 잘못되면 어떡해요. 엄마가 좀만 고생해줘요라고 사정하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일주일을 누워만 있더니 어느 날 저녁 지연이가 정민이한테 콧소리를 내며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몸이 너무 허한 것 같아. 기력이 하나도 없어. 친구가 그러는데 이럴 땐 녹용 들어간 보약이 직방이라던데 한 재 지어 먹으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당장 지어 먹어야지. 내가 사줄게라고 정민이가 덥석 물었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눈을 내리깔며 한숨을 쉬더라고요. 근데 비싸잖아. 한 재에 50만 원은 넘을 텐데 우리 지금 돈도 없는데 어떻게 사 먹어? 어머님이 해주시면 모를까? 근데 어머님이 나 미워하시는데 해주시겠어? 지연이의 그 여우 같은 말에 정민이가 바로 저를 쳐다봤어요. 엄마 들으셨죠? 며느리 다 죽어가는데 보약 한 재만 해주세요. 엄마 비상금 좀 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새벽 일찍 경동시장으로 향했어요.
약재상에서 제일 좋은 러시아산 녹용을 사고 당기며 천궁이며 여자 몸에 좋다는 건 다 샀어요. 수십만 원이 순식간에 나갔지만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약탕기를 꺼냈어요. 물을 붓고 약재를 넣고 부채질을 해가며 불 조절을 했어요. 한여름도 아닌데 부엌 열기 때문에 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온 집안에 한약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5시간을 꼬박 불 앞에 서서 약을 다렸어요. 지연아, 약 다 됐다. 따뜻할 때 마셔야 효과가 좋다. 제가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연이는 침대 헤드에 기대 앉아 핸드폰으로 쇼핑몰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핸드폰을 휙 덮더니 다시 아픈 척 인상을 쓰더라고요. 아, 어머님, 냄새가 너무 역해요. 저 지금 속 울렁거리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요? 그래도 참고 먹어야 낫는다. 이게 얼마나 비싼 약재들이 들어간 건데, 녹용도 제일 좋은 걸로 넣었다. 코 막고 꿀꺽 삼켜바라다고 말했어요. 알겠어요. 거기 두세요. 좀 식으면 먹을게요. 지금은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아서 못 먹겠어요. 식으면 맛없다. 지금 먹는 게 제일 좋을 때라고 했더니 지연이가 아 진짜 제가 알아서 먹는다니까요. 어머님은 왜 자꾸 강요를 하세요. 환자 스트레스 받게라고 짜증을 내는 바람에 저는 깜짝 놀라서 물러났어요. 그날 오후에 하준이가 제게 와서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약 변기에 버렸어요. 물 내릴 때 엄마가 웃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설마 했지만 그 설마가 진짜였던 거예요. 제가 새벽부터 그 고생을 해서 다려온 수십만 원짜리 보약을 똥물 내리듯이 변기에 버렸다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에 하준이가 한 말이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는 빨리 죽어야 우리가 이 집 팔고 강남으로 이사 간대요. 할머니 죽으면 요양원에 버릴 거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이상은 당하지 않겠다고 제 발로 걸어나가더라도 너희한테는 땡전 한 푼 안 남겨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서 가슴이 답답했죠.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보며 다짐했어요. 그래, 너희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내가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 줄 아냐? 내 집, 내 돈, 내 인생 다 찾아올 거야. 그리고 너희가 한 집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제가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더 확실한 명분, 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일어났어요. 아니, 오히려 더 살갑게 행동했죠. 지연아, 몸은 좀 어떠니? 오늘 안색이 좀 좋아 보인다. 네, 어머님. 약 먹고 푹 잤더니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님 덕분이에요. 지연이는 뻔뻔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속으로 구역질을 삼키며 웃어 보였죠. 그래, 다행이다. 정민아, 너도 밥 많이 먹어라. 요즘 일하느라 힘들지? 가식적인 아들의 말에 밥맛은 없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들이 출근하고 하준이가 유치원에 가자마자 저는 집을 나섰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전자상가였어요. 사장님, 녹음기 중에 제일 작고 성능 좋은 거 주세요. 오래 녹음되는 걸로요라고 했어요.
볼펜 모양의 초소형 녹음기를 샀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거실 소파 및 안방 화장대 뒤 부엌 식탁 밑에 숨겨두었죠. 이제부터 너희의 모든 더러운 말들을 증거로 남길 것이다. 두 번째 목적지는 부동산이었어요. 우리 동네 부동산이 아니라 차를 타고 30분이나 떨어진 옆 동네 부동산으로 갔어요. 동네 부동산에 내놓으면 소문이 날까 봐서요. 사장님, 아파트 급매로 내놓으려고요. 시세보다 5천 싸게 드릴 테니까 최대한 빨리. 그리고 비밀리에 처리해 줄 수 있는 분 찾아주세요. 현금 동원 능력 있으신 분으로요. 부동산 사장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사모님 시세보다 5천이나 싸게요. 그럼 바로 나가죠. 근데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급하게 이민을 가게 돼서요. 가족들 모르게 정리하고 싶어서 그러니 절대 비밀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부동산을 나오고 나서 은행으로 갔어요. 대여금고를 신청했죠. 집에 있는 폐지, 땅 문서, 인감도장, 통장들을 싹 다 챙겨서 금고에 넣어두었어요. 이제 집에는 껍데기뿐인 가구들과 옷가지들만 남은 셈이었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가 정말 큰일을 저질렀구나 싶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마음 한 구석이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죠. 집을 내놓은 지 사흘 만에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매수자 나타났습니다. 조건 다 맞추겠답니다. 잔금도 일주일 안에 치를 수 있대요. 집 한번 보고 계약하고 싶다는데 언제 시간 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내일 오후 2시로 하죠. 그때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요. 라고 했어요. 다음날 오후 2시 말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신사가 부동산 사장님과 함께 방문했어요. 집이 몇 년도 지었고 관리가 잘 됐네요. 마음에 듭니다라고 하더니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잔금은 다음 주 금요일에 치르겠습니다. 이사는 그 주말에 바로 가능하시죠라고 물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짐은 다 뺄 겁니다. 빈집으로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는데 손이 조금 떨렸어요. 30년을 살아온 집, 남편과 함께한 추억이 서린 집을 이렇게 팔아버린다는 게 마음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 집을 지키겠다고 저 악마 같은 것들과 계속 살 수는 없었어요. 집은 다시 살 수 있어도 제 남은 인생은 다시 살 수 없으니까요. 계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실버타운을 알아보러 갔어요. 예전부터 친구가 좋다고 자랑하던 곳이었는데 상담을 받아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식사도 다 나오고 병원도 연계되어 있고 취미생활 프로그램도 다양했어요. 무엇보다 며느리 눈치 안 보고 제 맘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제일 마음에 들었죠. 입주금 납부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마침 전망 좋은 방이 하나 비어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계약을 했어요. 집 한 돈이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금액이었죠. 남은 돈으로는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며 살 생각이었어요. 일주일이 후딱 지나갔어요. 그동안 저는 녹음기를 수거해서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예상대로 가관이었죠. 진짜 냄새나서 같이 못 살겠어. 빨리 요양원 보내버려야지. 집 명의만 넘겨받으면 바로 쫓아낼 거야 라는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손주에게 도둑질까지 시키는 내용까지요. 저는 녹음 파일을 USB에 백업해두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까지 받았어요. 혹시나 나중에 부양료 청구 소송이니 뭔가 걸고 넘어질까봐 미리 차단하려는 거였죠. 어머님,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아드님 내외가 폐륜 행위를 한 증거가 명백해서 증여 거부는 물론이고 접근금지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님의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잔금 받는 날이 되었어요. 저는 은행에 가서 잔금을 확인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류를 모두 넘겼어요. 이제 법적으로 이 집은 제 집이 아니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건 폭탄을 터뜨리는 일뿐이었죠. 금요일 저녁 저는 평소보다 더 푸짐하게 저녁상을 차렸어요. 갈비찜에 잡채, 해물파전까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놓고 아들 내외를 불렀어요. 와, 엄마 오늘 무슨 날이에요? 진수성찬이네. 정민이가 입이 귀에 걸려서 식탁에 앉았어요. 지연이도 눈이 휘둥그레졌죠. 어머님, 로또라도 되셨어요? 웬일로 고기를 다 하시고. 그래, 많이 먹어라. 너희한테 해주는 내 마지막 밥이다. 제가 뼈 있는 말을 던졌지만 두 사람은 먹느라 정신이 팔려서 제 말을 흘려들었어요. 마지막이라뇨. 어디 여행 가세요라고 정민이가 갈비를 뜯으며 물었어요. 글쎄다. 아주 긴 여행이 될지도 모르지.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와인 한 잔을 따라 마셨어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 방으로 들어가 잠들 때까지 저는 거실에 앉아 집안을 둘러봤어요. 3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제 그 추억들은 모두 오염되었어요. 며느리의 탐욕과 아들의 배신으로 말이에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 시계를 쳐다봤어요. 6시 55분. 5분 뒤면 벨이 울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파멸이자 저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서막이 오르겠죠. 딩동딩동. 정확히 7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소리가 어찌나 큰지 집안 전체가 울릴 정도였죠. 안방에서 자고 있던 정민이와 지연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뛰쳐나왔어요. 아니, 이 시간에 누구야? 벨을 왜 이렇게 눌러대? 정민이가 짜증 가득한 목소리로 투덜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지연이도 하품을 쩍쩍하며 뒤따라 나왔죠. 엄마, 이사짐 센터가 와 있는데요. 우리 집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눌렀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미 옷은 외출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죠. 잘못 온 거 아니다. 문 열어라. 정민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제 눈빛이 너무 단호해서인지 순순히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건장한 남자 4명이 박스와 포장지를 들고 우르르 밀고 들어왔어요. 그 뒤로 양복을 입은 새 집주인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고요. 거실이 순식간에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지연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아, 이게 뭐야? 당신들 누구예요? 남의 집에 신발 신고 들어오고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요. 지연이가 이사짐 센터 반장님 앞을 막아서며 소리를 쳤어요. 하지만 반장님은 저를 쳐다보며 눈짓을 보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짐 싸세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비우세요. 제 명령이 떨어지자 직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거실에 있는 소파부터 분해하기 시작했죠.
드르르륵 전동 드릴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정민이가 사색이 되어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디를 가요?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어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 내 알바 아니다. 이 집 팔렸다. 오늘이 잔금 날이고 지금 이분은 새 집주인이다. 나는 오늘부로 이 집을 비워주기로 계약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지연이가 미친 사람처럼 날뛰기 시작했어요. 뭐라고요? 집을 팔아요? 노망 나셨어요? 누구 마음대로 집을 팔아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상의 한마디 없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연이는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그 힘이 어찌나 센지 뼈가 어그러지는 것 같았지만 저는 지지 않고 지연이의 팔을 뿌리쳤어요. 내 집이다. 내 명의로 된 내 재산이다. 내가 내 물건 파는데 너 같은 거한테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니? 내가 이 집에 보탠 돈이 10원 한 장이라도 있냐? 얹혀 사는 주제에 어디서 주인 행세를 해? 제 호통에 지연이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숨을 헐떡거렸어요.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네요. 저희 갈 데 없는 거 아시잖아요.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예요? 손주 하준이 생각은 안 나세요? 애가 길에서 자면 좋으시겠어요? 또 하준이 타령이었어요. 분리하면 꺼내는 그놈의 손주 타령이 이제는 역겨울 지경이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어제 밤새 충전해둔 녹음기였죠. 하준이 생각? 그래. 내가 하준이 생각해서 이러는 거다. 너 같은 애 밑에서 크면 하준이도 똑같은 괴물이 될 테니까. 들어봐라. 내가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볼륨을 최대로 키웠기 때문에 지연이의 목소리가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귀에 쨍쨍 울렸어요. 야 말도 마, 시어머니가 냄새나는 한약을 한 사발 들이미는데 토할 뻔했어. 어우 역겨워. 그 늙은이 손때 묻은 걸 내가 어떻게 먹냐라는 지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녹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독이라도 탔을지 누가 알아. 안 그래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반대로 나 죽으라고 독 탔을 수도 있잖아. 아까 눈치 봐서 화장실 변기에 싹 다 버렸지. 물 내리는데 속이 다 시원하더라. 깔깔깔이라는 지연이의 경박한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이사짐센터 직원들도 작업을 멈추고 혀를 찼어요. 새 집주인 남자는 경멸 어린 눈빛으로 지연이를 쳐다봤고요. 정민이는 충격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여보, 너 그게 진짜야? 엄마가 새벽부터 시장 가서 지어온 그 약을 변기에 버렸다고? 그리고 엄마 죽으라고 했다고? 정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연이는 당황해서 눈동자를 굴리다가 이내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었어요. 그래, 버렸어. 냄새나서 못 먹겠는데 어떡해? 억지로 먹고 토하느니 버리는 게 낫지. 그리고 당신도 그랬잖아. 엄마 죽으면 이 집 팔아서 강남 가자고. 당신이 나한테 그랬잖아. 늙은이 언제 죽나 기다려진다고. 왜 나한테만 그래? 지연이가 소리를 지르며 정민이의 치부까지 다 까발려 버렸어요. 정민이 얼굴이 시꺼매졌죠. 엄마 아니에요. 저는 지연이가 시켜서 맞장구만 친 거예요. 엄마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정민이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어요. 저는 신고 있던 신발로 아들의 손을 짓밟아 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고 발을 뺐어요. 징그럽다. 저리 비켜라. 1시간도 안 되어서 집은 텅 비었어요. 바닥에는 먼지 덩어리와 지연이가 찢어버린 휴지 조각들만 굴러다녔죠.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둘러봤어요. 30년 세월이 묻어있는 집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새 집주인에게 열쇠를 건네고 저는 미리 불러둔 모범 택시에 올라탔어요. 아파트 1층 화단 앞에는 정민이와 지연이의 짐이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지연이는 그 위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고 정민이는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그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어머, 저 집 며느리 쫓겨났나 봐. 할머니가 결국 참다 내쫓으셨네. 아이고, 꼴 좋다. 시어머니 등골을 그렇게 빼먹더니라는 소리들이 차창 밖으로 들려왔어요.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물었어요.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창문을 내리고 그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쳐다봤어요. 지연이와 눈이 마주쳤죠. 지연이가 저를 보며 악을 쓰며 달려오려고 했지만 짐 더미에 걸려 넘어졌어요. 기사님, 출발해 주세요. 서울을 벗어나서 노블카운티 실버타운으로 가주세요. 택시가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뒤에서 정민이와 지연이의 고함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저는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아직도 쿵쾅거렸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어요. 드디어 해냈다는 성취감이 온몸을 감쌌죠.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휙휙 지나갔어요. 마치 제 과거가 지나가는 것 같았죠. 이제 저는 자유였어요.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김명주라는 여자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제 가방 안에는 집 판돈이 들어있는 통장과 도장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돈은 이제 오로지 저를 위해서만 쓰일 거예요. 며느리 명품 가방이 아니라 제 맛있는 밥값을 위해서요. 제가 들어간 실버타운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최고급 시설이었어요. 입구부터 으리으리한 게 마치 호텔 같았죠. 로비에는 대리석이 깔려 있고 직원들은 하나같이 친절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 주었어요. 방은 남향이라 햇볕이 잘 들었고 창문을 열면 북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가 들렸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젖히면 맑은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죠. 밥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식당에 가면 영양사가 짜준 식단대로 호텔 뷔페가 차려져 있었으니까요. 아침에는 전복죽이나 갓 구운 빵을 먹고 점심에는 한식과 양식을 골라 먹었어요. 김 여사님, 오늘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어제 마사지 받으셨어요. 라고 식당에서 만난 박 여사님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곳에서 사귄 단짝 친구였죠. 네, 어제 스파 가서 전신 마사지 좀 받았어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어머 부러워라. 저도 오늘 예약해야겠네. 우리 밥 먹고 정원 산책이나 할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밥을 먹고 잘 가꿔진 정원을 걸었어요. 꽃향기가 나고 바람이 살랑거렸죠. 오후에는 노래교실에 가서 노래를 불렀어요. 강사님이 제 목소리가 좋다고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저녁에는 영화 감상실에서 영화를 보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어요.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빨래도 청소도 다 직원들이 해주니까 손에 물 묻힐 일이 없었죠. 저는 그저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됐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지금 제 삶은 매일이 축제 같아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강물이 반짝이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눈을 뜨죠. 마사지 받고 맛있는 음식 먹고 친구들과 수다 떨고 노래 부르면서 하루를 보내요. 한편 정민이와 지연이의 삶은 지옥으로 곤두박질 쳤다고 들었어요. 그날 쫓겨난 두 사람은 결국 서울 외곽 허름한 빌라 반지하 방을 구했대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방이라더군요. 지연이가 아끼던 명품 가방과 시계들을 헐값에 팔아서 겨우 보증금을 마련했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집은 햇빛도 안 들어오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한대요. 비만 오면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와서 장판이 끈적끈적 달라붙는다더군요. 에어컨도 없어서 선풍기 한 대로 세 식구가 여름을 났다고 해요. 여러분, 인생은 70부터입니다. 저는 68배 다시 태어났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학대는 거부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혹시 저처럼 가족들 때문에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마음껏 토로해 보세요. 제가 이곳 실버타운에서 시간이 아주 많거든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같이 욕해드리고 제 기운을 나눠드릴게요. 그리고 뒤늦게나마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된 저 김명주를 응원해 주실 분들은 댓글로 명주 씨 잘했다. 혹은 앞으로는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한마디씩만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저에게는 천만금보다 더 큰 보약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눈치 보지 말고 우리 같이 행복해져요. 오늘 밤은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주무세요.